반갑습니다. 주식굴렁쇠입니다. 오늘은 북미 시장에 있어서 디트로이트의 3사가 펼치고 있는 현재의 EV 전환 전략, 그리고 현재 북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차종별, 또 차종별 배터리 탑재량, 그리고 현재 국내 셀 메이커 3사의 증설 현황들, 이것들 종합적으로 한번 같이 분석해보고, 또 필요한 배터리 탑재량도 구해보고, 북미 시장이 기타 유럽이나 중국 시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함께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시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미 시장은 크게 이제 미국과 캐나다를 두 개로 봤고요. 멕시코까지는 제가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고, 미국과 캐나다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25개 베스트셀링 카를 미국에 보게 되면 포드 F 시리즈, 쉐보레 실버라도, 그리고 램 픽업 모델, 즉 미국은 이 픽업 모델이 1, 2, 3위를 다 차지합니다. 그리고 6위에 GMC 시에라도 픽업 모델, 12위에 토요타의 타코마도 픽업 모델입니다. 23년 들어서도 역시나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포드 F 시리즈와 실버라도 픽업이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버라도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GMC 시에라입니다. 시에라가 약간 더 고급 버전인데 이 차도 7위에 올라가 있고, 토요타의 타코마도 1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포터가 팔리는 그만큼 북미에서는 픽업이 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판매 차종들을 보게 되면 그 1년 중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한 번은 포터가 판매 1위 차종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그랜저가 판매 1위면 포터가 2위에 포진해 있고, 이 정도로 많이 팔리죠.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분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포터 같은 차종은 기본적으로 한 대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다. 미국도 이 픽업 트럭은 거의 그냥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차종들이 가장 많이 팔리고 판매 비중도 가장 높다. 연한 이 핑크색 해놓은 부분들이 SUV 차종들입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에도 또 역시 토요타의 라브4,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혼다 CR-V, 그리고 닛산 로그, 체로키도 있고, 쉐보레 이코넥스, 그리고 현대 투싼, 포드 익스플로러, 토요타 하이랜더, 스바루 모델도 두 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집 랭글러도 있고, 그래서 포드 이스케이프도 끝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북미 시장은 세단보다는 이 픽업과 SUV가 주로 많이 팔리는 시장이 바로 북미 시장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이제 이 상용차를 제외하고요, 한 1360만 정도가 미국에서 팔렸거든요. 23년도에는 1550만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근데 이 1위부터 25위까지 판매 대수를 구해보면 전체 판매 대수의 45%에서 4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1위부터 25위 안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가져와서 구해보면 픽업트럭 이제 이 모델들은 전체 판매 대수의 이 25위 판매 대수의 33% 정도 차지를 하고요. SUV 모델들은 이 1위부터 25위 중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즉 1위부터 25위까지 해서 세단과 그 밖에 크로스오버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17%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별의 구성이 이렇게 픽업과 SUV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전체 이 1550만 대 차종 중에서 이 픽업과 SUV와 세단의 비율을 한번 좀 우리가 구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픽업과 이 세단의 배터리 탑재량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SUV와 픽업도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판매 비율을 좀 구해서 우리가 배터리 탑재량을 구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44%, 45%의 비율을 갖고 있는 25위의 판매 대수 기준을 보게 될 경우에 이 정도 비율이 나오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SUV와 픽업 모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죠. 배터리 탑재량도 굉장히 많이 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44%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에 대한 부분들을 비율을
이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디스카운트를 주기로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683만 대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이 50% 가정했을 때 이 44%는 50%에 88%가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차종들의 전체 판매 대수 1250만 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값에다가 0.88을 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511만 대라는 이 픽업 트럭의 모델을 판매 대수를 이제 0.88을 곱하게 되면 한 450만 대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전체 이 판매 비율에서 29% 정도로 이제 퍼센트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25위, 26위부터 쉽게 말하면 뭐 250위까지 가는 그 모델들을 제가 거의 다 그 리스트를 쭉 봤는데 대부분 이제 SUV 차종들이 많거든요. 세단도 그 부분 들어가 있고. 하지만 현재 이 기준을 하게 되면 픽업과 SUV 비중이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적용을 해서 픽업과 SUV 비중을 좀 낮추고 세단과 그 밖에 크로스오버 차종들을 조금 더 높여 가져가서 변별력을 좀 더 현실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구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이 데이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SUV는 지금 이제 여기서 0.88을 곱하게 되면 한 680만 대 정도 나오고요. 세단과 그 밖의 차종들은 비율이 27% 정도 되는 겁니다. 즉 이 개념도 이해가 되시죠? 쉽게 말하면 야, 너네 2차전지 좋다고 하면서 무조건 북미시장 좋게 하려고 픽업과 SUV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디스카운트 요인을 줬고 차종별의 이 모델 비율을 이제 다시 한번 밸런스 있게 조정하는 그런 이제 계산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4년에 예상 차종별의 판매 비율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23년도에는 1250만 대였고 24년도에는 제가 1600만 대로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데이터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전체 판매 대수를 나타낸 거거든요. 보시면 이 최근 10년간 이제 전체 판매 대수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보시면 1253만 대에서 1740만 대까지 쭉 올라갔어요. 올라갔다가 19년도부터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추세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온 22년도에 1360만 대 이거는 가장 최저치입니다. 최저치. 10년 내 최저치예요. 그리고 23년도에 1150만 대도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과거 10년 대비해서 가장 낮은 우리가 차량 판매 대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25년, 26년, 27년, 30년까지 갈 경우에 이 차량 판매 대수 여기 머물 것이냐, 아니면 과거 수준을 회귀할 것이냐라는 걸로 이제 저는 데이터를 볼 때, 그래도 상승 추세, 좀 더 많이 팔린 쪽으로 저는 예측을 했다는 거죠. 왜냐? 지금 이제 연준의 고금리 때문에 할부 금리 이자가 높아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차량 판매 할부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좀 급격하게 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미국은 출산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이 차량 판매 대수가 이때 코로나 구간이기도 하잖아요. 이때 이후에는 조금 더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돼서 일단은 24년도에는 1600만 대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25년, 26년, 30년까지 데이터를 잡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데이터를 잡는 것보다는 과거에서 가장 근거한 데이터를 한번 데이터를 구해보자 라고 해서 25년도는 24년보다는 그래도 연준이 금리 인하가 한두 번 정도 이루어질 경우에 조금 더 판매가 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서 가장 1600만 대 근사치가 19년도에 1696만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696만 대의 데이터를 구했고요. 26년도에는 17년도에 1715만 대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0년 이후도 저는 그냥 1715만 대까지만 이제 총 판매 대수를 구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치를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쌍바닥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 구간에서 미국차 판매 대수는 현재 우리가 보는 차량 판매 대수는 결코 높은 숫자가 아니다.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600만 대를 꼭 구하게 되면 24년도에 29%에 해당하는 픽업 모델들은 약 464만 대 정도, 44%에 해당되는 SUV 판매 차종들은 700만 대 정도, 세단과 그타 차종들은 27% 정도 했을 경우에 약 432만 대 정도가 팔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25년, 26년 다 이렇게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요 이제 판매 대수 따라서 비율대로 들어가겠죠. 그럴 경우에도 이 비슷한 비율대로 전 데이터를 이렇게 구해서 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미국과 이제 캐나다 등록 대수를 한번 제가 구해놨는데요. 자료를 쭉 찾아놨거든요. 보시면 23년도에 그 이제 아까 보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라이트 웨이트 베이클이라고 그래서 상용을 제외한 상용차 제외한 총 판매 대수는 1,550만 대 정도 팔렸고요. 토럴 베이클이라고 해서 토럴 베이클이 이제 이 상용차까지 포함해서 한 1,600만 대 정도 팔렸어요. 23년도에 미국에서만. 그리고 캐나다는 캐나다 통계청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3년도에 175만 5천 대 정도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쉽게 말해서 미국 시장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시장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캐나다와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가 좀 비슷해요. 22년도 당초 판매량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랑 캐나다 시장이 좀 비슷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2,686만 4천 대를 팔려요. 22년도 기준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의 2배가 팔린 시장이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은 웬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CAT라든지 BYD 같은 회사들이 상장할 수 있는 충분한 밑거름이 되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중국은 워낙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럽 메이커들이라든지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배터리 회사들과 JV도 하게 되고,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내수 브랜드와 JV를 맺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상하이 GM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은 자국 내 자동차 생산 또 판매량을 급격히 늘려왔고, 여기서 이제 지금 EV 전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22년도에 그렇게 메탈 가격이 급등할 만큼 EV 전환이 급속도로 이루어진 나라 중국이 되겠죠. 배터리 굴기를 일으켰고, 또 요즘에 반도체 굴기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보조금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밀어버립니다.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산업을. 그 부분이 굉장히 무섭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저런 규모를 갖고 있는 시장을 갖고 있다는 중국. 근데 현대기아차가 이 중국에서 EV 판매를 거의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 그래서 현대도 이번에 EV3와 EV4, 5 통해서 중국 시장을 다시 공략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 판매 대수가 워낙에 많죠. 2,686만 대 연간. 미국의 2배 되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 중국 시장을 포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이 연간 1,382만 대. 뭐 지금도 보시면 연간 1,552만 대인데 지금 22년도는 굉장히 이 가장 최저치입니다. 10년 내 최저치가 1,380만 대예요. 평균적으로 1,600, 1,700만 대 이상 팔린 이 지역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인도가 이제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고요. 하지만 인도도 아직은 저가 모델들이 많이 팔리죠. 그리고 이제 지금 워낙에 그 환경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바이크 쪽도 요즘에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인도 시장이고요. 일본이 416만 대, 독일, 브라질, 우리나라, 캐나다 이 정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규모가 중국과 미국이 압도적이구나, 그리고 유럽 시장 정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캐나다 시장을 보게 될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는 미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시장입니다. 작은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비슷하고. 그래서 22년도 보게 되면 151만 대 정도 팔렸어요. 전체 규모에서는. 그리고 이제 BEV 판매가 98,000대 정도 팔려가지고 22년도에 6.5%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23년도에는 171만 대 팔렸어요. 그러니까 캐나다도 지금 자동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74만 대, 171만 정도 팔렸는데, 23년도에 보시면 온타리오주가 제일 많이 팔렸고, 그 다음에 퀘벡주고, 브리티시 콜럼비아주가 세 번째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BEV로 넘어오게 되면 퀘벡주하고 그 다음에 온타리오, 브리티시 콜럼비아가 퀘벡주가 가장 많이 팔리죠. 22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퀘벡주하고 브리티시 콜럼비아주는 보조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서 BEV 판매 비중이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도 현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 그럼 캐나다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이 뭔가? 23년도 기준을 보게 되면 역시나 포드 F150.
그리고 램 1500 모델, 포드 이스케이프, 그리고 실버라드 모델, 혼다 CR-V, GMC 시에라, 토요타 라브4, 닛산 로고, 집 랭글러, 혼다 시빅. 거의 비슷하죠, 미국과. 예, 거의 비슷합니다. 캐나다도 이 픽업 모델들과 SUV 차종이 거의 미국과 비슷하게 가장 많이 팔리구나. 그러니까 포드는 사실 미국, 캐나다에서는 땅 찍고 헤엄치기죠. 이 포드 F150 모델이 워낙에 잘 팔리고 많이 팔리죠. 연간 65만 대, 75만 대. 지금 뭐 이제 지금 연간 판매 대수 1600만 대, 1700만 대 간다고 하면 포드는 이 F 시리즈만 가지고도 연간 75만 대 이상, 거의 100만 대 가깝게를 미국과 캐나다에서 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드가 과연 미국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 브랜드로 건널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도 이렇게 IGB 프로그램에서 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자, 캐나다에 이제 올해 24년 1월 2일에 나온 이제 정책인데요. 즉, 내연기관 IC 비클을 2035년까지만 판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는 2035년까지만 내연기관 차를 이제 판매하겠다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게 그 캘리포니아주하고 정책이 다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여기서도 대변인 얘기했는데, 우리는 거의 유사하게 2035년까지만 이제 제로 이미션 베이클, 그러니까 GEV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차들로 우리는 내연기관 정식하고 2035년까지는 다 이 GEV 차량으로 넘어갈 거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버몬트주, 뭐 뉴욕주, 뉴저지주 이런 주들하고 시밀러밴,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를 규제한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목표치는 지금 이제 2026년도까지 1년 반 남았죠. 1년 반 사이에 최소 at least 20%죠. 최소 20%에, 그리고 2030년까지는 최소 60%의 GEV 차종으로 우리는 변화해 갈 것이다 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이제 비슷해요. 뭐 캘리포니아주도 2035년까지 100%의 새로 판매되는 차량과 경차 트럭들을 이제 GEV 차량 바꿔 가겠다라고 캘리포니아주도 지금 이제 정책을 발표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과 캐나다가 정책이 같이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급격하게 EV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라고 보시게 되면, 미국 EPA라는 이제 환경 보호국이 있죠. 그러니까 EPA가 이제 자동차 CO2 배출량을 이제 목표치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기존에는 27년부터 29년까지도 상당히 많이 이 CO2 배출량을 감소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는 91g 마일당, 그리고 트럭은 110g,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2g까지 낮췄어야 되는데, 이제 최종 안에서는 27년과 29년 사이가 좀 슬로우해졌어요. 승용차는 29년까지 112g 유지해도 되고, 트럭은 146g 정도까지는 허용해 줄게 라고 조금 이제 슬로우해졌죠. 그런데 요걸 가지고 야, 그러면 분명히 이제 EV 뭐 어차피 잘 안 팔리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30년 보세요. 30년까지는 승용차는 거의 91g, 99g, 그리고 트럭도 128g까지 줄여야 되고요. 31년, 32년까지 가게 되면 목표치가 거의 비슷해요.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7년부터 29년까지만 슬로우해진 거예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들이 다 이제 EV로 넘어가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크죠. 부담이 크죠. 왜냐면 배터리 공장도 지어야 되고, 또 EV 전환에 따라서 플랫폼도 개발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전 시스템도 다 새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또 너무 촉박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늦춰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CO2 배출가스 목표를 조금 슬로우하게 낮췄지만, 2030년, 31년, 32년까지 가는 최종 CO2 배출가스 목표량은 큰 변화가 없다. 요거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자꾸 그 북미 EV 전환이 잘 안 될 거야, 생각만큼 안 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목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자, 그리고 캐나다도 이제 우리 26년까지는 20% GEV로 넘어갈 것이고, 30년까지는 최소 60%가 GEV 전환할 거야. 35년부터는 우리 내연기관 판매 금지야 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EV를 언제 출시하는지, 또 브랜드는 그 GM과 포드와 스텔란티스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금 북미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GM 같은 경우에는 디비전들이 있죠. GM의 디비전에는 대표적으로 쉐보레도 있고, 그리고 캐딜락도 있고요. 그리고 뷰익도 있고, GMC도 있고요. 그래서 이 GM은 얼티엄 플랫폼을 개발해냈고, 또 얼티엄 셀즈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GM이 가지고 있는 경쟁 혜자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자, 캐딜락 리릭의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쉐보레 이코넥스가 드디어 이제 인도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볼륨 모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쉐보레 이제 볼트 모델이 지금 판매 종료가 됐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25년도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코넥스 모델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이제 35,000달러, 가장 낮은 모델 35,000달러 시작해서 텍스 크레딧까지 포함하게 되면 지금 27,495달러에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저렴한 모델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동일해지는, 격차가 없어지는 프라이스 패러티의 첫 GM의 쉐보레 첫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판매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캐딜락 리릭, 이코넥스, 그리고 뷰익 일렉트라,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상하이 GM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혼다의 어큐라 GDX가 나왔죠. 갑자기 혼다의 어큐라 GDX 왜 나와? 라고 했는데 전부 다 동일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쉐보레 블레이즈와 혼다 프롤로그도 동일 플랫폼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6차종들은 다 GM의 얼티엄 플랫폼에서 나오는 차종입니다. 이게 경제적인 GM의 혜자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디토트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EV 전용 플랫폼을 개발한 회사가 GM이죠. 그런데 이 GM의 각 디비전별로 이 다양한 차종들, SUV 차종들, 특히나 많이 팔리는 이 SUV 차종들, 그리고 혼다의 어큐라 GDX 모델, 그리고 혼다의 프롤로그까지 이어지는 이 모델들의 플랫폼을 다 GM이 공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GM은 이 혼다의 이 얼티엄 플랫폼을 팔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얼티엄 셀즈의 롱셀 파우치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게 결국 뭘 나타낼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GM 브랜드를 좋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얼티엄 플랫폼 통해서 EV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고요. 이 플랫폼 공유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지금 현대 기아차도 이제 아이오닉 5, 6랑 EV6랑 같이 플랫폼 공유하죠. 그리고 테슬라도 모델 3와 모델 Y도 기본 쇄신은 똑같단 말이에요. 약간 길만 좀 차이가 날 뿐이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면 부품도 같이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겉에 외관과 안에 들어간 내장재 부분만 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잉 파워가 생기죠. 쉽게 말하면 동일한 100만원짜리 제품 사는데 이전까지는 디스카운트를 3% 받았다면 내가 2배 살 테니까 디스카운트를 5%, 6%를 더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공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브랜드가 GM이에요. 현재 지금 6개 차종이 동일 플랫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캐딜락의 셀레스티크라는 모델은 200kWh가 들어가거든요. 이 모델은 이제 이 GM의 캐딜락의 플래그십 모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도 지금 24년에 예정이고요. 그리고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 IQ, 이것도 이제 200kW 이상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드 IQ하고 쉐보레 실버라도, 그리고 GMC 시에라, 허머 EV 픽업, EV SUV까지 다 동일 플랫폼이에요. 여기도 6개,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다 동일 플랫폼에서 나오는 차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GM은 올텐 플랫폼을 개발해 놓고 이제 돈만 벌어들이면 돼요. 사실 이 플랫폼을 다 갖다 쓰잖아요. GMC도 갖다 쓰죠, 캐딜락도 갖다 쓰죠, 쉐보레도 갖다 쓰죠. 다 공짜 준 건 아니죠. 어쨌든 계열사긴 하지만 이거 플랫폼을 개발한 비용들을 다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캐딜락의 업티크라는 모델도 이게 이제 레이트 2024년도인데 이건 2025년도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2025년도에 이 업티크도 이제 이게 캐딜락의 이제 볼륨 모델이 되겠죠. 가장 작은 모델인데 이것도 이퀴낙스랑 같이
플랫폼을 공유해요. 그래서 같이 이 모델도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모델 3랑도 경쟁할 거란 말이에요. 모델 Y랑도 경쟁하고. 그리고 게들락의 비스티크라는 모델은 25년도에 출시 예정이고요. 그리고 드디어 쉐보레의 콜벳, 이 아메리칸 머슬카 중에 하는 콜벳도 EUV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SUV 모델도 나와요. 25년도에. 그리고 볼트도 이제 25년도에 나오게 됐죠. 지금 그러니까 23년도 들어서 GM의 EV 모델 판매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요 이제 볼트를 단종시켜서 그렇단 말이에요. 요것도 25년도에 다시 나오게 되면 판매 대수가 확 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이 GM 계열의 24년에만 10개 차종이 나와요. GM에서만. 올해. 그리고 혼다 2개 차종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25년에 4개 차종이 포함돼요. 즉, 올해부터 내년까지, 25년까지 이 GM 계열의 출시 예정인 EV만 14개 차종이에요. 근데 그 14개 차종이 다 SUV와 픽업 모델들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들이란 말이에요.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픽업 모델. 0.88 곱해도 29%, SUV는 44% 팔린단 말이에요. 73% 되는 모델들을 가장 인기 있는 모델들 바로 이 GM에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아까 연간 지금 뭐 1,500만 대, 1,600만 대, 1,700만 대가 팔리는 시장에서는 최소 20만 대, 30만 대, 100만 대 이상 넘어가는 볼 모델들이 EV로 전환이 돼야 좀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코낙스 보세요. 이코낙스는 지금 23년 14위였고 22년도 13위였어요. 연간 20만 대가 넘게 팔린단 말이에요. 이 모델들은. 그리고 보세요. 실버라도가 55만 대 팔린단 말이에요. GMC 시에라가 29만 5천 대예요. 합치면 80만 대가 넘어가요. 85만 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GM은 만약에 여기서만 이 픽업 트럭 EV 모델에서만 10%만 팔아도 80만 대에서 8만 대 이상 팔 수 있단 말이에요. 10%만 전환돼도 20%면 16만 대를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GM하고 포드하고 스트란티스 격차가 확 벌어질 거 저는 예상하는 거예요. 왜? 가장 많이 팔린 차종들이 여기잖아요, 지금. 25회까지가 전체 판매비 중에 이 44%, 45% 차지한다니까요. 여기 밑에, 여러분, 제가 자료를 엄청 많이 제가 준비해 놨거든요. 제가 괜히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 보세요. 22년도 제가 모델별로 판매 순위 해서, 265위. 보세요. 뭐, 267위. 여기까지 다 해봤단 말이에요. 1위부터 해가지고. 브랜드별도 해보고. 근데, 여기 지금 뭐 200이 넘어가는 차종들은 뭐 900 몇 대, 1000 몇 대 수준이에요. 이거 갖고는 판을 못 바꿔요. 100이 넘어가도 2만 대, 뭐 10,000 몇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25위, 30위 안에 들어와야 10만 대가 넘어간다고. 34위, 쉐보레 타호. 이것도 SUV죠. 혼다 파일럿, SUV죠. 산타페 SUV, 포레스트 SUV, HRV SUV, 텔루라이드 SUV. 그죠? 그 다음에 브롱코도 SUV, 포드 트랜짓 상용차, 퍼시피카도 이제 크로스오버 개념이죠. 이거는 포르테 승용차, 트레부스, 렉서스 RX 다 SUV잖아요. 도요타 툰드라 픽업, 모델 S SUV.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25위뿐만 아니고 이 밑에를 봐도 다 SUV가 훨씬 많아요. 차종 중에서도. 여기도 뭐 익스피디션 SUV죠. 트레일블레이저도 그쵸? 벤츠 GLE도 SUV고, 패스파인더도 SUV고, 아우디 Q5도 SUV, 포드 레인저 다 SUV가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냥 유럽과 기타 중국이나 아시아 시장하고 달라요. 픽업과 SUV가 70% 이상, 80% 가까이 많이 팔린 차종 나라가 미국 시장이다. 근데 그 북미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EV, SUV와 픽업 모델 내놓은 브랜드가 GM이다. 거기다가 플랫폼까지 공유해서 비용 절감을 통해서, 그리고 얼템 사이즈 배터리 내재화를 통해서 가장 빨리 가장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가 GM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GM을 좋게 본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포드를 볼게요. 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24년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포드 이거 이제 포드 미디어 채널에서 퍼온 건데요. 보시게 되면 4월 달에 이제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조금
늦추겠다. EV 전환 전략을 좀 늦추겠다. 그리고 EV 풀 라인업을 하긴 하는데, in parallel 했죠. 병행해서 우리 전 차종에 우리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지고 갈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포드가 EV 쪽에서는 적자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 분기에 거의 1조 넘게 적자를 내서 연간 뭐 한 7조 정도 적자가 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EV 전환 좀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델 갈 거야 라는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드하고 GM하고 큰 차이점이 있어요. GM은 얼티엄 세대가 지금 오하이오 공장가 이미 돌아가고 있고, 테네시도 지금 이미 95기가헤르츠가 돌아가고 있죠. 근데 내년에 또 미시간 공장까지 50기가헤르츠가 추가돼요. 그러면 최소 150기가헤르츠 갖고 공장을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드는 지금 SK하고 글로벌 SK를 돌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완공이에요? 내년에 완공되고, 순차적으로 이제 테네시, 켄터키 25년도 완공되고, 그럼 켄터키 또 나중에 3기가헤르츠는 26년도에 또 완공이 되고, 그죠? 거기다가 트럭을 생산하는 생산 기지도 좀 테네시 짓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핫스탬핑 공법으로 4,000톤짜리 장비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게 나오죠. 포드 넥스트 only electric truck 나오죠. 그러니까 포드 F150 같은 전기 전용 픽업 모델들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이건 정말 좀 잘한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빨리 안 된단 말이에요. 포드가 계획 갖고 있는 건 26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램프업 하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드가 지금 늦어요. GM에 비해서 훨씬 늦습니다. 그리고 요 3 low electric vehicle은 27년도 늦춰졌어요. 오히려 3열 나오는 SUV 제형 차종도 늦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GM과 다르게 뭐냐면, 이 스몰 앤 어포더블 EV 플랫폼을 이제 개발 중이라고요. 아직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포드하고 GM은 가장 큰 차이점이 이 EV 전용 플랫폼이 있냐 없냐, 플랫폼 공유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건 이제 24년 1분기 실적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포드가 그래서 그러면 우린 EV 출시 안 하느냐, 포드 EV 출시 한다고는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EV 모델도 출시하는데, 유럽, for 유럽, 그리고 퓨마라는 새로운 이제 크로스오버 차종을 일렉트릭 전기 모델 만들어서 나누는데, 이것도 24년도에 for 유럽. 그리고 이 트랜짓, 이 모델이 포드의 좀 효자 차종이긴 하거든요. 북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유럽에서도 베스트셀링카에 들어갈 만큼 요거죠. 이 트랜짓, 요 모델이 굉장히 많이 팔리곤 있어요. 이 모델도 지금 이제 탑재량이 작아요. 70에서 80kW씩, 90kW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탑재량이 작단 말이에요. SUV에 비해서. 그래서 요 모델들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데, 이것도 다 포드는 유럽 쪽에 집중하고 있어요. 유럽스 베스트셀링카 나오죠. 그리고 트랜짓 커리어라고 해서 좀 작은 컴팩트 밴도 유럽. 그러니까 포드는 지금 북미보다는 유럽에 집중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북미 시장보다는. 근데 유럽이 지금 안 좋잖아요. 유럽이 지금 전기차가 많이 팔립니까? 잘 안 팔리죠. 잘 안 팔리고, 중국 EV가 벌써 점유율 10% 차지했다, 올해 아마 20%까지 올라갔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 유럽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포드를 보게 되면요, 이 디트로이트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EV를 만드는 회사가 포드예요. 포드 머스탱 마하이, 이제 마크 2라고도 하고 마하 2라고도 하는데, 이 마크 2 모델이 21년도에 론칭했다고요. 이게 크로스오버 모델로서. 요게 LG 알루미늄 배터리 좀 탑재했다가 지금 이제 저가 모델에 CATL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요 모델이 미국하고 유럽에서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기자들이 투표한 인기 차종에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요 모델하고 이 트랜짓, 요 두 개, 그리고 포드 F150에 이번에 이제 라이팅이 나왔죠. 요 모델 세 개 갖고 우리는 버틸래. 지금 이 전략인 거예요, 포드는. 왜? 당장 EV 돈 못 벌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요 테네시, 켄터키 공장 짓기도 버겁고, 또 EV 전환하게 되면 시설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나서 우리 일단은 요 하이브리드랑 같이 병행해서 가서 돈을 벌면서 우리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게 포드 전략이에요. 북미 시장에서는 이 4년 뒤에 새로 나올 EV가 없어요. 요 세 개 갖고 버틴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파괴력이 없죠. 마크 2가 지금 뭐 테슬라 모델 3랑 경쟁하는 지금 볼륨 모델이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3보다는 모델 Y가
훨씬 많이 팔리죠. 승용차 세단보다는 SUV가 훨씬 많이 팔린단 말이에요. 포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다, 전략이. 예, 그래서 전 이 부분이 좀 아쉽다 생각하고, 이제 북미에서 26년, 27년도에 컴팩트 크로스오버 26년도. 근데 이것도 3년 나오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유럽에 가는 익스플로러, 지금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보시면 익스플로러 크로스오버 있죠. 요 모델이 지금 요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요게 아직까지는 유럽은 먼저 출시하고 미국은 26년도에 출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미 시장의 포드는 우선순위가 유럽에 가 있다. 예, 이 모델도 다 27년도. 린컨도 포드의 럭셔리 브랜드 린컨이죠. 린컨도 27년도에 요거를 지금 론칭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GM의 럭셔리 브랜드가 캐딜락이잖아요. 근데 캐딜락은 지금 풀 라인업을 가장 먼저 한단 말이에요. 24년도, 25년도에 풀 라인업이 끝나요. 비스티크도 나오죠. 그다음에 업티크도 나오죠.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도 올해 출시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포드와 GM의 큰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드는 지금 디트로이트 3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브 모델을 출시를 했지만, 그래서 요 머스탱 마크2랑 이 트렌드가 재미를 봤지만 EV 전용 플랫폼을 개발을 안 했죠. 실기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부분이 좀 아쉽다. 돈을 벌었을 때 조금 했으면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와 EV 병행 전략을 취하면서 전략 모델을 EV 출시가 26년, 27년으로 넘어갔다. 요거 이제 F150 잘 팔리니까, 뭐 미국과 캐나다 오늘 잘 팔리니까 요거 EV 갖고 이제 버티겠다는 거 전략인 거죠. 자, 스텔란티스를 한번 볼게요. 스텔란티스는 좀 족보가 복잡한 회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는 GM과 포드와 크라이슬러라는 세 개 큰 빅3가 있었어요. 근데 이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이제 경영 위기에 닥치면서 98년도에 독일의 다임러 벤츠가 크라이슬러 인수합니다. 그래서 다임러 크라이슬러라는 회사가 됐어요. 근데 10년 만에 2007년도에 드디어 크라이슬러를 다시 뱉어내게 되죠. 야, 도저히 이거 우리가 좀 플랫폼도 공유해보고 비용도 절감하려고 좀 해서 했는데, 야, 이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라고 해서 다시 크라이슬러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크라이슬러가 이탈리아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였던 피아트하고 합병합니다. 그래서 피아트 크라이슬러 어소시에이션이 돼요. 그래서 요 FCA로 2014년도에 FCA가 됐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탈리아 피아트하고 크라이슬러 합병됐잖아요. 프랑스에는 세 개 큰 회사가 있습니다. 르노, 푸조, 시트로엥이 있어요. 근데 르노는 이제 프랑스 국영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었던 그 회사죠. 근데 이 르노가 카를로스 곤 회장일 때 일본의 닛산을 이제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닛산이라는 거대한 공룡을 르노한테 넘어간다고? 르노한테 뺏긴다고? 이런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닛산도 일본 내에서는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정부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칼로스 고인 회장이 감금됐다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또 탈출했죠. 그 무슨 미술품에 숨어가지고 레바논까지 좀 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르노가 닛산 인수했고, 그러면 푸조와 시트로잉이 남았죠, 프랑스에는. 그래서 시트로잉도 어려워지면서 푸조가 또 시트로잉을 인수하면서 PSA라는 회사가 됐습니다. PSA가 푸조 시트로잉 합쳐진 회사예요. 그리고 이 PSA라는 회사에서 럭셔리 브랜드를 만든 게 바로 DS라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나라 보면 DS SUV 차량도 보일 거예요. DS가 PSA에서 나온 모델이고, 이 PSA가 나중에 독일의 오펠도 인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의 복스홀, 이거 오펠이랑 같은 회사죠. 복스홀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스텔란티스는 다임러 크라이슬러에서 크라이슬러하고, 그 다음에 피아트 합병한 FCA, 그리고 PSA, FCA와 PSA가 합병돼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 스텔란티스라는 회사예요. 족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2021년도에 이제 합병이 됐고, 그래서 갖고 있는 브랜드를 보시면 아바스, 알파로메오. 그러니까 알파로메오도 이탈리아 브랜드죠. 피아트 밑에 있던 회사입니다. 알파로메오하고 요 란치아, 마세라티, 그렇죠? 요 회사들은 이탈리아 회사들이에요. 그것들은 피아트 밑에 회사들이고, 크라이슬러, 그리고 크라이슬러 밑에 회사가 다찌, 그리고 집,
램, 그쵸? 램까지 요 크라이슬러 밑에 있던 디비전들입니다. 예. 그리고 시트로행 있고요. 푸조 있고 오펠, 이것들은 요 PSA 밑에 있던 복솔까지, 오펠까지, 이것들은 PSA 밑에 있던 브랜드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양하고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스텔란티스가 2024년 하반기 내놓은 차종들이 많다라고 막 광고하던데, 당연하죠. 회사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과연 연간 100만 대, 200만 대씩 팔리는 모델들이 맞느냐? 그렇지 않죠. 그랬으면 이 스텔란티스가 합병이 됐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잘 팔았으면.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는 네덜란드에 이제 본부가 있고, 유럽과 미국은 지금 마울이지만 유럽 비중이 매출 비중이 더 높은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CEO가 나탈리 아트라는 CFO가 이제 1분기 실적 때 얘기를 했는데,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수요가 좀 감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분기 때 4개의 새로운 모델을 이제 소개했고, 그리고 전체 이 4년도에만 지금 25개 모델을 런칭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18개 BEV 모델을 지금 포함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도 18개나 BEV 모델을 올해 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포드하고 다른 점이죠. 지금 GM하고 스텔란티스는 EV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스텔란티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럽 브랜드가 있잖아요. 유럽 그 회사가 훨씬 많아요, 이 안에. 그래서 유럽 내 이제 당연히 BEV를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치를 잡은 게 글로벌에서 이제 BEV 목표치를 8% 정도 잡았고요. 북아메리카에서는 이 PHEV 플래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79% 정도 좀 성장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G하고 랭글러, 요 그랜드 체르키, 여기서 이 다치 호넷까지 해서 요 PHEV 모델이 잘 팔려요. 꽤 잘 팔리거든요. 여기 G 랭글러랑 뭐 그런 체력 같은 부분, 이제 스텔란티스 차종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그 PHEV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들도 PHEV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전략 보면은 이제 유럽, EU 30개 국가하고 남아메리카에서 우리는 1등을 계속 유지하려고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텔란티스는 남아메리카 비중도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회사가 당연히 요 이제 디비전들이 유럽에 많이 있기 때문에 EU 30국에 당연히 점유율 높게 가져가려고 이제 목표를 세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마켓 리더십을 이제 7년까지 한번 가져가려고 목표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EU 30개국에서는 이제 BEV를 당연히 팔죠. 유럽 쪽은, EU 쪽은 이제 당연히 BEV가 많이 선호상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뭐 이제 성장률이 조금 다시 꺾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먼저 EU 시장이 커진 시장이 이제 유럽이죠.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이런 전략 갖고 가고 있구나. 이제 이 스텔란티스 산하에 피아트의 토폴리노라는 모델, 그리고 마세라티라는 회사가 있죠. 마세라티가 폴고레라는, 이 폴고레가 이탈리아로 라이트닝, 번개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모델도 지금 나오려고 하고, 램도 EV 모델을 지금 론칭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스텔란티스도 GM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요게 250kWh 이제 유닛을 이제 인스톨 하겠다는 거죠. 이 스텔란티스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라지 비클에 적합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걸 이제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램 새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REV 모델이 나오긴 하는데, 요게 250kWh까지 탑재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V2L 뿐만 아니고 V2 홈이라고 해서 집에 일시적 정전이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까지 지금 이 픽업 트랙들이나 라지 모델들, 큰 모델들은 탑재량 늘려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GM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앞으로 스텔란티스도 나오는 픽업 모델들은 굉장히 배터리 탑재량이 크겠죠.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전략은 유럽에서는 ACC가 이제 배터리 파트너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적어놨고요. 그리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탑재 당연하죠. 삼성 SDI하고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JV를 지금 하고 있고, 삼성 SDI하고도 지금 2개 JV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들이랑 같이 배터리 전략을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스텔란티스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팩을 레인징은 지금 80에서 120kWh씩 인 사이즈죠.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탑재량이
글로벌리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은 지금 이제 최소 미니멈 80kWh를 보고 가야 돼요. 이 부분 나중에 이제 IA 자료 제가 말씀드릴 텐데, IA에서도 좀 북미를 80밖에 안 잡아놨는데 말도 안 됩니다. 북미는 최소 100kW 시장을 봐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 스텔란티스도 그래서 이제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YOY로 꺾였죠. 수출량도 꺾였고, 예, 좀 꺾였긴 하지만 어쨌든 유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수출량이 높았고, 지금 이제 북아메리카 비중도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유럽과 북아메리카 두 축이 가장 큰 회사가 스텔란티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4년도에 램의 1500, 요것도 지금 그 픽업의 3대 모델 중에 하나죠.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 4년도에 지금 STLA 프레임이라겠죠. 새로 나온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스텔란티스 플랫폼 이용해서 새 모델이 나온다. 근데 요것도 이제 그 EV를 담을 수 있도록 세시가 있긴 하거든요. 바디온 프레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시가 전통적인 세시가 있긴 한데, 이것도 이제 EV에 적합하게 새로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스텔란티스도. 요거 다양하게 적용하겠죠. 그리고 Jeep 브랜드의 외고니어라는 모델도 24년도에 나올 예정이라고는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굉장히 빠르죠. 이제 제로백이 3.5초 정도 나올 수 있는 모델 Y를 타깃으로 하겠죠. 이 모델도. 그래서 이것도 24년도에 나올 예정이고, 그럼 Jeep 브랜드의 위컨도 24년도에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는 뭐 미정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24년도에 나올 예정이라 하고, 자, 다치 차저, 미국 대표하는 머슬카 중 하나죠. 다치 차저도 아마 24년 레이트 24년이기 때문에 이게 25년 넘어갈 수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뭐 24년 하반기에 늦게 나오든지 25년 갈 수도 있긴 한데, 요것도 지금 93.9kWh 배터리 탑재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탑재량이 지금은 다 최소한 80에서 100, 또 100을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탑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세라티 아까 말씀드렸던 폴고레, 요게 지금 24년도에 북미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란투리스모의 폴고레, 요 모델에 지금 저기 들어가요. 대주전자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요. 83kWh죠. 생각했는데 대주전자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포르쉐 타이칸에 가장 19년도부터 적용돼서 그다음에 마칸에 이제 적용되고, 그리고 요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에도 대주전자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백이 2.7초 나오죠. 굉장히 빠르죠. 근데 어쨌든 충돌 속도도 굉장히 빠르겠죠.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텔란티스는 현재 북미에 나올 모델들이거든요. 북미 24년도에 북미 출시 예정 모델이 총 6개 차종이 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이제 EV 크로스오버라고 해서 요게 이제 그 포드의 머스탱 타겟으로 만든 크로스오버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 모델도 지금 25년도 지금 이제 출시 예상이고, 그리고 알파로메오의 스텔비오라는 모델 SUV죠. 그것도 25년도에 예상이고, 그래서 25년도에도 2개 차종, 즉 스텔란티스도 북미에서 24년과 25년 출시 예정이 총 8개 정도 예상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럼 26년도와 28년도 보게 되면 알파로메오의 길리아라는 모델 26년도 예상이고, 집 랭글러도 이 마천인들의 차인 랭글러도 EV로 이제 28년도에 전환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뭐 내가 EV를 싫어하고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2차전지가 싫다 하든 말든 EV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예요. 이제 내가 지금 3G 피처폰 쓰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가능합니까? 통신사에서 이미 4G, 5G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모델 자체에 지원이 안 된다고요. 카톡도 사용 못하고 인터뱅킹도 안 되고. 그런 모델 내연기관을 내가 계속 고집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왜? 완성차들이 다 이게 EV로 전환해 가잖아요.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혼자 뭐 지금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경차 타겠다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글로벌한 투자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EV 시장에서 지금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볼보하고 폴스타예요. 왜냐면 이 볼보하고 폴스타가 이제 GG로 넘어갔으면 아쉽긴 한데, 제가 자동차 매니아 입장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때 현대차가 좀 인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어쨌든 삼성도 딱 안 사고, 어쨌든 이 볼보라는 모델이 왜 폴스타가 중요하냐면 EV 전환 가장 빨리 한 럭셔리 브랜드예요. 얘들은 2030년부터는 아예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 선언해버리는 브랜드고, 그래서 이 볼보와 폴스타는 다양한 EV 모델 차종들을 지금 이미 내놓고 있고, 중국 지리 자동차 산업에 들어가면서 중국 지리 자동차의 이제 이 기술력까지 높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죠. 자, 이제 북미, 이게 중국에 이미 판매되고 있고요. 이제 북미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EX30 모델도 24년도 여름에 지금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건 64kWh밖에 안 돼요. 중국 CATL 배터리도 쓰기도 하고, 또 LG 렌즈술도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폴스타 3는, 그러니까 이 볼보하고 폴스타가 있는데, 사실 이 폴스타라는 브랜드가 볼보의 고성능 버전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벤츠에 AMG가 있거나 BMW에 M 디비전이 있다고 하면 볼보의 고성능 브랜드가 이제 폴스타 있는데, 얘들이 이제 아예 따로 브랜드 이렇게 나오보죠. 약간 볼보보다 상위급으로 해서 배터리 탑재량도 늘려서, 예, 이 폴스타 3만 해도 107kWh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100이 넘어가요. 지금 얘만 지금 작으니까 64kWh고. 근데 볼보 지금 전략 보게 되면 노스볼트하고 스웨덴에서 JV를 하고 있어요. 배터리 공장을. 그래서 노스볼트 스웨덴 공장이 성장 가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노스볼트 배터리를 가장 많이 갖다 쓰게 될 브랜드 중에 하나가 볼보가 되고요. 그 노스볼트가 이제 그래서 스웨덴 공장에서 어느 정도 좀 돌리고, 아, 저 감정 잡았네 해서 독일의 유시키가 같이 공장을 짓고 있고요. 캐나다의 몬트리올에도 지금 짓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캐나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줬단 말이에요. 독일도 보조금 지급해서 잡았어요, 노스볼트를. 왜냐면 보조금 지급 안 했으면 미국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보조금 지급해서 잡았습니다. 왜? 유럽도 지금 자기네들이 유럽산 배터리가 아직까지 잘 없죠. 근데 노스볼트 그나마 유일하게 좀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 독일에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터리 셀 메이커들도 중국 브랜드의 셀 메이커보다는 당연히 유럽 쪽에서는 자기네들 유럽에 가까운 노스볼트나 ACC 쪽 키우려고 하겠죠. 예, 뭐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볼보의 이제 EX90 모델, 이것도 24년도에 미국에 출시된 모델인데, 이것도 중국의 CATL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폴스타 4도 요거는 이제 르노 삼성에서, 우리나라는 부산에 있는 르노 삼성 공장에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94kWh가 들어갑니다. 이건 SK온이 아마 이제 배터리 공급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북미 지금 출시하는 모델들은 뭐가 걸립니까 지금? 텍스 크레딧을 충족하려고 하면 이 폴스타 3처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생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현지 생산을 하거든가, 아니면 미국과 FTA 체결되는 국가에서 생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지금 중국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부산에 가져와서 르노삼성 생산기지 좀 놀고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요 르노삼성 기지를 이용해서 폴스타 4를 생산한 다음에 미국에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보조금을 이제 받기 위한 포석이겠죠. 볼보의 ES90, 볼보의 이제 그 플래그십 모델 S90 모델이죠. 요거의 전기차 모델도 25년 데뷔할 예정인데, 북미 시장에 111kWh입니다. 또 볼보 보면 탑장 다 높죠. 요것도 폴스타 5 고성능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경쟁 자료 지목한 걸 테슬라 모델 S랑 뭐 포르쉐 타이칸을 경쟁자로 지목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고성능 모델인데 SK1에 103kWh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5년도에 북미 시장에 데뷔할 예정이고요. 폴스타 6는 26년도 예상입니다. 그래서 볼보하고 폴스타가 북미에 24년도부터 25년도 출시 예정 모델이 총 6개 차종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브랜드가 하도 많으니까요, 자동차도. 그래서 기타 브랜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미니 같은 경우도 24년도에 컨트리맨 일렉트릭을 이제 24년 가을쯤에 북미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미니 쿠퍼 일렉트릭도 25년도에 좀 내놓으려고 좀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맨도 25년도에 내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미니도 지금 이제 24년, 25년도에 북미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닛산 리프는 이제 뭐 거의 터줏대감이죠. 사실 EV 처음 시작할 때 벌써 나온 지 5년 넘은 모델이죠.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모델이고, 이제 상당히 좀 완성도가 올라간 모델이고, 이제 17년도부터 이 모델 생산이 됐네요. 닛산 리프가. 그리고 닛산도 이제 맥시마도 25년도에 이제 EV 모델 내놓으려고 해요. 일본 브랜드.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가 잘 안 보였죠. EV 전에 늦었으니까 잘 안 보이고. 자, 메르세데스 벤츠도 요 G 클래스 요걸 가지고 25년도 EV를 만들어냅니다. 예, 이 116kWh의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통적인 SUV 모델 랭글러도 그렇고 G 클래스도 그렇고 다
EV로 넘어갑니다. 나 혼자 버티고 있다고 내연기관 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리고 CLA 모델 EV 모델도 26년도에 출시 예정이고, 메르세데스 AMG 고성능 버전이죠. 이것도 26년도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자, 포르쉐는 마칸 EV, 요게 이제 대전자 실리콘 문자 들어가죠. 요거를 이제 24년 하반기 내놓을 예정입니다. 북미에 내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카이맨 박스터, 이것도 EV 모델이 25년도 나와요. 스포츠카의 대명사 포르쉐도 EV 모델들이 나옵니다. 자, 플래그십 EV SUV에서 이 플래그십 모델도 EV 모델로 26년도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서드 로우죠. 3열 되는 큰 SUV예요. 그러니까 아마 카이엔보다 더 큰 모델일 거예요. 그 큰 모델을 지금 아마 휠베이스에 늘려놨죠. 그래서 요거 3열로 되는 EV 모델을 아마 이제 EV 모델을 내놓을 예정이고, 그리고 카이엔도 26년도에 EV 모델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북미 시장에 내놓는 거죠. 자, 리비아는 뭐 이미 지금 그 모델들 R1T라든지 픽업 모델 다 내놓고 있긴 한데, 이제 R2라는 요 SUV 모델 작은 스몰 사이즈 모델을 마칸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예요. 요거를 이제 26년도에 내놓을 예정이고, 뭐 R3 이것도 27년도에 내놓을 예정이에요. 이건 이제, 그리고 루시드도 지금 주행거리 가장 긴 모델 중에 하나가 루시드죠. 배터리 탑재량이 100kWh 넘어가죠. 얘들도. 근데 얘들도 이제 그래비티라는 모델을 24년도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다. 근데 이건데 이 스타트업들이 좀 이제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카누라는 브랜드도 지금 재정 적자가 조금 자금 사정이 좀 안 좋긴 한데, 얘도 굉장히 좀 PV에 적합한 형태죠. 24년도에 라이프스타일 비클 해서 또 뭐 픽업 트럭 이런 것도 24년도에 내릴 예정이긴 합니다. 카누도 요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자, 테슬라의 로드스터도 25년도에 일단은 내놓을 예정입니다. 요 200kWh가 들어가요. 로드스터가. 와우, 대단하죠. 또 이게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요 로드스터를 제로백을 1초에 끊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1초에 1세컨드입니다. 1세컨드. 그래서 요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자, 로터스 엘레트레라는 모델이 4년도에 북미 출시 예정이고, 에미아라고 읽어야 되니까 좀 애매하죠. 에미아라고 하는, 이미아라고 해야 되는 이 모델도 24년도에 내놓으려고 하고요. 102kWh예요. 그러니까 탑재량이 보면 지금 다 굉장히 크죠. 배터리 팩 자체가. 자, 빔페스트, 이게 이제 베트남 브랜드거든요. 베트남 브랜드에서 이거 좀 무시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 24년도에 VF9이라는 모델을 지금 이제 출시 예정인데 123kWh 배터리가 들어가요. 저 베트남 가서 이 빔페스트 SUV 모델 한번 받긴 봤는데, 그 베트남이라는 그 이미지를 주고 보면 또 그렇게 또 나쁘지 보진 않았습니다. 뭐 타보진 않았거든요. 버텨서 보기만 했는데 빔페스트 모델을. 뭐 어쨌든 이것도 24년도에 북미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도 EV 모델을 25년도에 북미에 내놓고요. 대부분 다 요즘에 나오는 그 럭셔리 브랜드 차종들은 요 8V 시스템을 다 가지고 가요. 요즘에. 자, 도요타 타코마, 요게 26년도 나올 예정이거든요. 자, 아까 보세요. 도요타 타코마 어디 있는지. 여기 있죠. 11위에 있어요. 12위에 있고, 연간 얘도 20만 대가 넘어가는 차종입니다. 그런데 도요타도 26년에 돼서야 EV 모델 내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요타 뭐 BZ5X 이것도 26년도 나올 예정이고, 이 플랫폼 이용해서 렉서스 TG도 26년도 나올 예정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쭉 보게 되면 EV 전환을 빨리 해서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과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이미 이제 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북미 시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GM이 가장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제가 마무리를 1차적으로 짓고요. 2차 영상을 다시 뒷부분은 이제 뒷부분이 자체 중요하거든요. 배터리 탑재량들을 구할 수 있는 제가 데이터를 구해놓은 거 있어서 그거는 2차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